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은 항상 소름 끼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왜 그러세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뭐 드셨어요? 찜닭이요. 찜닭. 또 당면이랑 같이 이렇게 좀 드셨군요. 감자를 한 6개 먹은 것 같아요. 아우, 감자도 또 들어가 있으니까 먹어야죠. 저는 오늘 한 끼 먹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는 걸로 바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요, 지난주에 산이를 제가 보면서 문득 소름 끼치던 일들을 이거를 하나 좀 풀어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화가 나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뭐 아코님이 이야기해서 화가 안 나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2013년이에요. 너 그때 기억나냐? 홀령인지 사람인지 개명으로 태화라는 아이한테 갔던 거. 야, 너 기억나냐라고 제가 산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구 중에 힘센 특전사 나온 똘비라는 친구도 같이 3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넌 그걸 기억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 네가 다시 기억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왕 일이 된 거 공포 라디오 시들모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봐라.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예.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2013년도 이야기고요. 예. 산이가 저한테 그 당시에 아코야 미안한데 다음 주 주말에 순천을 좀 가야 되겠대요. 운전을 좀 부탁한대요. 운전을 좀 부탁한다. 똘비한테 말해놨는데 바라지 형님하고 우리 이렇게 4명이서 좀 갔으면 한다. 그러길래 당시 저희 고모도 순천에 살고 계셔서 얼굴도 볼 겸 가봐야겠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4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차 안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가는 거니까 왜 가는지는 제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라지 형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태화라는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있대요. 지금은 이제 그 태화라는 아이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됐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3명이서 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태화 부모님은 어릴 때 좀 사고를 쳐서 일찍 낳은 아기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 쳐서 낳은 아이. 네. 그쵸? 예. 태화 같은 경우는 호적이 엄마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존재 자체를 태화는 모른대요. 네. 엄마는 순천의 옆에 있는 여수에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래도 친엄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태화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굳이 말하자면 몽유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래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몽유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누는데 네. 태아가 어느 날 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 무서워 이제 싫어 할머니 너무 무서워 두서없는 무서워 말해 제발 못 오게 해줘 할머니 저 형아 못 오게 해줘 이런 말을 할머니한테 전달을 했대요. 예. 할머니께서 우리 손 왜 어떤 형아가 쫓아오냐고 꿈 꿨어? 라고 이제 걱정해 줄 거 아니에요. 키가 좀 큰 형아고 옷차림은 여름인데 검은 자켓을 입었고 바지는 하얀색 바지야. 옛날에 할아버지 입은 거랑 비슷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처럼요? 네, 이 그림이 저게 나중에 반전이 나올 거예요. 저 그림이 제가 오늘 개편에서 누군가한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네, 일단은 제가 귀엽게는 그려놓은 건데 저게 나중에 소름 끼치는 모습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맨날 웃고 있어. 저렇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평소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오늘 눈을 드디어 자세히 봤는데 그런데 이 형이 이제 네가 나 할 때 됐다. 네가 날 보살필 때 됐다. 이런 말을 나한테 계속 반복을 해. 할머니 너무 무서워. 저 형아랑 이제 안 놀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외할머니한테 말을 하니까 할머니는 그걸 듣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당연히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요즘 뭐 잘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한창 뭐 놀 때니까 격하게 놀아서 몽유병 증세가 심해진 거 아닌가? 꿈이라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리사랑 달래주시는데
태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태화 어머니가 엄청 화가 난 목소리로 너 언제부터 그 영화 본 거냐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태화가 울면서 하는 말은 아니 몇 달 된 것 같다. 그런데 이 형아가 주말에만 자꾸 이 형이 나타난다. 처음엔 자기도 꿈속에서 이걸 보는 줄 알았대요. 그냥 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발에 시커먼 때가 묻어있고 흙이나 자갈도 묻어있대요. 아, 내가 또 잠결에 마당에 나갔구나. 목류병 장인 거 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찰나 할아버지가 마당에 심은 고추와 상추 텃밭도 있어요. 좀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요. 마당 딸린 집이더라고요, 주택에. 그런데 거기 텃밭에 뭔가를 묻은 기억이 나서 거길 가서 자기가 파봤대요. 태아가 평소 습관처럼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묻은 장소를 손으로 파니까 거기에 휴지에 감싸져 있는 자기 손톱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꿈이 아니잖아요. 태아 입장에서도. 아, 어제 어쩐지 형이랑 모래쌓기 노래를 재밌게 했는데 내가 져서 저거 묻은 거 맞구나. 아, 꿈 아니었구나. 그렇게 어리니까 단순하게 태아도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게 좀 희한한 게 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밤에 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 초록 모자 쓴 형아가 왜 자꾸 나랑 놀아주지? 항상 그게 금요일 토요일이래요. 요 근래 초록 모자 형아가 계속 또 이제 자기랑 놀자 그러는데 그때 엄마가 왔을 때거든? 엄마, 초록색 모자 쓴 형아가 나 폰게임하고 있는데 방에서 왜 안 자냐고 말을 하는 거야. 창문에서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근데 그때 엄마도 나 보러 왔고 거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어서 엄마가 또 나보고 늦게 자도 된다고 했잖아. 계속 게임하고 싶어서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형아가 치면서 당장 안 자냐고 뭐 하냐고 화를 내길래 너무 이렇게 겁이 나서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나는 거기서 잠들었었거든 그때. 근데 새벽쯤이 쉬가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마당 딸린 집이다 보니까 거실의 베란다 쪽에 어떤 아저씨가 담벼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 초록 모자 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근데 분명 자기가 봤을 때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걸 나도 홀린 듯 마당을 보고 나갔대요. 그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가져가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곤 담벼락을 넘어서 집을 도망가더래요. 나가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게 뭐지? 이 어린 나이에는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누구지? 도둑인가? 뭐 그렇게 좀 시끄럽게 굴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잤대요. 그걸 또 부모님께 또 말하지도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 안 했대요. 약간 성격이 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두리뭉실한 아이.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요. 태화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잠을 잔대요.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잘 때면 이제는 주말 가리지 않고 모자 쓴 형아가 나와서 여기 치워, 여기 쓸어 그러면서 나를 하인 부르듯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자기를 부려먹는데 평소에 꿈속이든 현실이든 나한테 잘해주던 이 형아가 맞냐? 네, 그런데 심지어는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한테 부려먹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는지 이걸 할머니한테 그때 말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아까 화를 냈잖아요. 마치 무언가를 아시는 듯.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방법이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용환무당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이 자기 선에서는 해결이 힘들 것 같대요. 그걸 도움을 요청한 게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했었고요. 앞에 주소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들으면서 재밌겠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순천에 도착을 했고 바라지 형님께서는 도착하자마자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막 준비를 하는데 저랑 그때 똘비는 배가 고파서 인근 편의점을 갔어요. 이리저리 먹을 거를 사서 좀 편의점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랑 똘비 눈에 하나 뜨인 게 있어요. 편의점 가면 그 식탁이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거 먹으라고. 근데 거기에 초록색 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초록색 모자는요, 가운데 월계수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게 새마을 운동 모자예요, 당시. 오래된 모자죠. 와, 요즘에도 이런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네. 야, 이거 너 가져라. 막 이러면 장난을 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모자의 주인인 것 같았어요. 들고 나가더라고요. 들고 나가는데 저희 또래로 보였어요. 저희보다 한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저희 또래였거든요. 평범한 남자로 보였는데 멀쩡한 모습에 지금 이 모습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초록 모자잖아요. 똘비님, 쉽게 말해서 똘비님 지금 모습에 새마을 운동 모자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옷차림이었어요. 뭐 스타일인가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먹을 거 사서 저희가 올라갔는데 그 앞에 모자를 들고 가던 남자가 저만 제 앞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차를 세우던 방향 쪽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뭔가 괴롭듯이 옆으로 가더니 전봇대에 토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술 좀 적당히 쳐 드시지. 어휴, 그러니까 개어 나오지. 이러면서 그냥 저는 웃으면서 똘비랑 올라갔는데 한 5분 걸어가니까 다시 그 태화라는 집을 도착을 하고 거기 문 앞에서 산이랑 무속인 분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하는데 태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어디 갔냐니까 안 보인대요. 그리고 엄마가 전화했는데 안 받는데요. 인근 PC방이나 어디 뭐 사 먹으러 갔는가 보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산이가 저보고 찾아보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찾지 이 새끼야. 이들도 한둘이 아니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냐고 제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무속인 분이 웃으면서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이 총각이 왜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는지 뭔가 알 것 같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총각은 심령 같은 거 안 믿지? 예, 사실 반신반이라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친구놈 덕에 조금씩 믿는 것 뿐이지. 저는 늘 똘비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보는 게 소원이라고요. 근데 무속인 분이 하는 말이 나도 안 믿는데요. 나는 보이니까 그냥 믿는 척 하는 거라고. 아니면 내가 혼나거든. 예. 이러면서 농인지 진심인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똘비한테는요. 똘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키도 크고요. 특전사를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귀신을 정말 무서워해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 또 격투기까지도 했던 애라서 이 총각 보고는 비현실적인 건 총각은 좀 무서워하지 하길래 똘비는 예, 저 보면 기절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예, 이런 말을 하는 친구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무속인 분이 나중에 태화가 집에 들어오면 이 두 친구랑 한번 재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산이 보고. 산이가 만약에 태화 오면 오늘 여기서 잘 거니까 너희들이 좀 태화를 좀 돌봐야 된다. 그러길래 알겠다고 애들 놀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옆에 태화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태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찾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똘비랑 제가 동시에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아까 편의점 모자 들고 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겁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방금 봤는데 똑같이 생겼네? 저희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어디 있냐고. 그 사람 어디 있어? 아까 나가서 공영주차장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편의점 쪽에서 봤다고. 올라가다가 나 토한 거 더 봤다고.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버지 아니야? 당연히 저희들은 그 말밖에 없죠. 똑 닮았거든요, 정말. 안경 낀 것도 똑 닮았어요. 너는 그냥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얼굴이. 이미 어딜 갔는지 산이가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저희도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산이가 이리저리 차 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썬팅 칠해 있는 거 그래도 유심히 보는데 어떤 차에 하나 딱 산이가 서더니 하는 말이 저기요 나와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와보세요. 산이가 이제 남의 차에다가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사실. 예. 저희들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맞긴 맞네. 모자도 뒤에 있네. 초록색 저기 있네. 근데 산이가 당장 나오라고 이 사람은 나오라고 언성이 높아지는데 갑자기 또 시동이 켜지길래 옆에 있던 무속인 분이 문을 열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이 열리고 시동 끄라고 저희도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태화 어머니라는 분이 나와서 그 사람을 보고선 기겁을 하면서 이 미친 X가 여기 왜 있냐고 당신 여기 뭐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를 엄청 세게 섞어가면서 욕을 막 퍼붓는데 이 미친 거시기 같은 놈이 네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좀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워지니까 사람이 좀 몰리니까 제가 이거 우선 좀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사람 몰리면 동네 창피한 거고 이거 어머니만 좀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근데 남자는 여기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똘비가 좀 힘이 세죠. 저희가 항상 똘비를 대동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 혹시 모르니까. 사람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특수부대 출신 이 쌈짱이 이 사람을 질질 끌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산이 말은 또 잘 들어요. 참. 집에 도착하는데 태화 외할아버지도 그 사람을 보더니 뺨을 냈다 후려갈기더라고요.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욕을 하시고 태화 어머님도 옆에 가서는 할퀴고 꼬집고 여성분들 특유로 때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들은 건 극일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태화를 또 찾아야 하니까 아이를 나가는데 마침 태화가 다크서클 진하게 완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청 말랐더라고요. 애가 명량핫도그 하나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태화 엄마는 야 이놈아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태화가 말하길 배터리가 없었다 엄마. PC만 갔다가 집에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10,000원짜리 한 장 용돈도 주길래 핫도그 사 먹고 왔다. 근데 저 아저씨 저기 있네. 그 사람인 거예요.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 그 모자를 들고 있던 사람인데 그걸 보는 무성인분은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나쁜 놈이네. 너 나 알지? 산이도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받은 오퍼를 왜 자식한테 주려고 하냐. 그것도 이렇게 센 귀를 잘못하면 쟤 단명한다. 얘 13살이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이런 큰 터주신을 모실 수 있겠냐. 네가 받은 걸 당장 돌아가다가 저러다가 죽는다. 자, 방금 말씀드린 터주신, 흔히 말하면 가택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터주신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 터주신은요. 저승길을 관리하는 그리고 저승길을 깔끔하게 하는 터주신의 종류가 있대요. 등급으로 치면 굉장히 세대요. 무속인 분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대요. 말 그대로 저승으로 관리해주는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강한 길이에요. 그런데 산이가 너무 화가 나서 저러다가 죽는다고. 네가 왔다 간 날마다 애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집안을 쓸고 닦고 마당 쓸고 정리하고 지금 여름이니까는 다행이지 추운 겨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목유병 증상제를 그렇게 하면 곧불이라도 걸려서 잘못되면 그러다가 또 동사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이 말에 그 남자는 나도 수년을 그렇게 모셨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길래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내 아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야지 내가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현재 딸만 둘인데 바꿀 수가 없대. 딸들은. 그래서 당신 찾아온 거다. 이 말에 산이가 엄청 화가 나서요. 주먹으로 그 사람을 산이가 처음으로 폭력을 쓴 걸 봤어요. 네, 그때가 저는 처음이었어요. 와,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네. 고사리 같은 작은 아들도 네 새끼인데 이 새 가정 지키자고 네가 안 키우는 자식은 평생 마당이나 쓰는 귀신 모시며 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이 말하길 우리 집안도 한대 걸러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나는 그거 견디기 힘들다. 병명답지 않은 개소리를 내뱉는데 일단 무엇인가를 산이가 바라지 형님이 두 분이 뭘 준비를 또 하더라고요. 저희는 듣다 보니까 기가 차요. 이렇게만 들어도 아무래도 네가 쓰인 귀신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화 아버지라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갑자기 산이가 이 태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화는큰 쥐어 뜯더래요. 그리고 도화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바라지 형님이. 그리고 목물을 급하게 붓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과 손을 찢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차에 가서 모자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제가 모자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발악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대로 똘비가 한 대 후려갈겼어요. 신고를 하든 말든 자식한테 없을 짓 하는 인간은 인간 취급 받을 필요 없다고 한 대 후려갈겨서 제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모자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선 산이가 이제는 꺼지라고 태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뺨 한 대를 후려갈기고 저주 같은 말을 퍼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대로 일단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오늘은 다들 여기서 자야 된다. 아코랑 똘비는 태화를 좀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라고.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저랑 똘비는 태화를 좀 놀아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오후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밤 늦을 때 태화랑 저랑 똘비가 밤에도 게임을 하면서 놀아주고 있는데 이제 슬슬 잠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녁을 피자를 먹었거든요.
피자를 먹으면 그 위에 끈이 오잖아요. 빨간 끈. 그걸 산이가 이걸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한테 오더니 제 오른손에는 태화의 배를 묶고 예. 똘비한테는 한 다리에 태화의 오른다리를 묶더라고요. 혹시나 목류병이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맞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좀 불면증이 있어서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똘비랑 태화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 20분 제가 그때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태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역시 목류병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똘비도요. 마찬가지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려나 했는데 얘가 일어나서 초점이 없는 눈으로 태화랑 자기랑 묶여져 있는 끈을 풀더라고요. 너 뭐하냐 쉬말이 없냐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돌았나 이러고 있는데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그건 네가 풀면 어쩌냐고. 산이가 풀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산이가 절대 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풀 거라고. 예. 네가 풀면 어쩌냐고. 그런데 제 손에 있던 건 그래도 태아랑 어찌됐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가 풀든 안 풀든 태아는 움직이질 못해요. 네. 근데 똘비는 자기 끈을 풀더니 자기 혼자 가서 갑자기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기침하면서 혼자서 흐느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태화는 이제 제 끈을 풀려고 하는지 제 끈을 막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화야 괜찮아 하면서 제가 좀 안아줬거든요. 아빠처럼 이렇게 안아주니까 산이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더니 가위로 제 끈을 이제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야 저기 가서 물 한 바가지 똘비 얼굴에 뿌리고 오라고. 알겠다고 하고 제가 컵에 있던 물로 똘비 얼굴을 냈다가 그냥 뿌려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아차가 하면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 가위 눌렸어. 야 나 귀신은 믿긴 믿는데 가위는 처음 눌러봐. 대박. 뭐 이런 소리 하길래 뭉치나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자꾸 개소리를 해. 내 말 듣지도 않고. 야야 들어봐. 잠이 들었는데 야 나 대박이야. 어떤 초록 모자를 쓴 평범한 남자가 태아를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아까 들은 게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야 일어나 그러는데 자기 손에 태아가 묶여 있으니까 그 초록 모자 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이 이거 당장 끈 풀어 이러는 거예요. 안 풀면 손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세에 너무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끈을 막 풀고 있었대요. 손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끈을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고 끈 풀고 있는 나는 누구지 이거잖아요. 결국에 뭐 유체이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끈을 푼 자신은 구석에서 무서워서 찌그러지면서 기침을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거 내가 영화나 TV에서 보던 산이가 말하던 그런 건가 보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안 차려지니까는 자기 딴에는 아코야 사나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마치 이제 누가 봐도 가위에 눌린 거죠. 그건요. 너무 무서운데 누군가 와서 빨리 자기를 깨워주길 기다리는데 그 귀신이 태워보고 빨리 일어나. 길 청소 안 하고 뭐해. 터주신께서 말을 하기를 빨리 일어나. 얼굴 잘라버리기 전에 빨리 일어나. 태아는 일어났지만 제 손에 끈이 묶여져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저 때문에. 전 계속 태아를 안고 있었고 끌어서 그때 산이가 이 모든 상황을 그 끈을 끊으면서 종료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마당을 나가서는요. 신부가 아까 가지고 있던 모자와 머리카락 있죠. 초록색 모자 머리카락. 도화지에 찍어둔 발과 손 이 모든 것을 갑자기 거실에 가서 불을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태화 끌어안고 아코야 좀 따라와라. 따라오래서 나갔는데 거기에도 인근 야산이 있었어요. 오후에 봤던 무속인 분이 거기서 굿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굿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벌써 한 3-4시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산이도 태화의 운동화를 불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화를 눕히고는 전형적인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굿판을 다시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굿이 끝이 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은 일시적으로는 없을 거라는데 만약 태화 아버지가 또 나타나면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먼 일가 친척이 계시다면 1년만 좀 피해 있어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 말을 끝으로 그날의 소동의 밤은 끝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인가? 태화 어머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네. 들어보자 해서
모든 사항을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태아 어머니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부터 본론인데 자기가 새천년 시대인 2000년도에 신입생이었대요. 대략 80년생이시겠죠? 아무래도 2000년에 신입생이었는데 당시 자기를 보고 한눈에 반했던 다가온 남자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태화 아버지예요. 자기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 당시도 저희가 봤을 때도 잘생겼는데 20살 때 21살 때 태화 아버지는 더 잘생겼대요. 얼짱 중에 얼짱. 꿈의 이상형이 그리는 사람이 자기를 좋다고 하니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싫진 않잖아요. 인기 많은 잘생긴 선배 오빠가 자기한테 고백을 하니까 너무 또 잘해주고 오빠 나 왜 좋아해? 그러면 네가 너무 선해 보이고 그냥 무언가에 너랑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 그 끌림이 있었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화 아빠는요.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 너 안 놓치고 싶다.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지 선을 넘어버렸대요. 네.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돼서야 이제 본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태화 아버지가 고백을 하나 하는데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소중한 아이도 지금 이제 가졌으니까 낳고 싶다. 이름을 가명으로 그냥 미니 씨라고 할게요. 미니야, 사실 우리 집안이 무속 집안이야. 말을 이제 해서 미안하다.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네가 나 떠날까봐 말 못했다면서. 그런데 널 봤을 때 넌 나 다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고 성격이라서 그 말을 하는데 이 태화 엄마 미니 씨는요. 네.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태화 어머니 집도요.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니 씨의 할머니죠. 예. 네,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그렇게 먼 윗분은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은 이걸 못 느끼고 자란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못 산다고 해서 13남매였다는데 그런 할머니 밑에서 못 산다고 가족하고 그냥 연을 끊고 전라도로 도망 오듯 나온 게 자기 아버지래요. 여기서 그래서 생판 연고 없는 전라도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셨던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그거 싫어하신다. 그리고 한간에 오빠 이런 말도 나는 들은 적 있다. 서로 다른 신을 모셨던 무당들끼리의 가족은 혼사는 절대 맺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 금기시한다는 설도 있는데 예. 다른 신이잖아. 무속 집안끼리는 그거 서로 모른 척하며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산이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금기가 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태화 어머니는요. 그래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도 낳고 싶고 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태화 할아버지는 반대를 하시죠. 수술해서 애기 집어라. 인생이 어찌 바뀔 줄 알고 너 20살이다. 지금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태화 아버지의 부모님 댁을 갔어요. 왜냐? 친정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기 시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어디서 여자 몸을 함부로 다하냐면서. 나이가 어린 남녀가 만나면 조심스럽지도 못하고 둘이 호통을 듣는데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도 절대적으로 그런 집하고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더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태화 어머니를 부르더니 2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대요. 양육비 이런 거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너희들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거 아이 만약에 낳을 거면 이 돈으로 키우라고. 지우든 말든 이것도 그냥 가지든 알아서 하라고. 대신에 절대 우리 아들하고 연락하지 말고 각자 인생 살라고. 그리고 태화 아버지 할아버지죠. 정확하게는 그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나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증손주가 태어나면 우리 손자는 그 손자는 이제 태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중손주가 태어나면 우리 손자는 이 기구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 건데 대신에 아들내미가 씨가 마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을 갑자기 호련히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혹시 모르니까 아들로 오면 잘 키워라. 의미심장한 말도 하고 또 떠나더래요. 양쪽 집안의 환경 그리고 어린 나이 이 모든 사항이 맞닥뜨려지니까 결국에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태화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생명은 소중하대요. 끝내 학교를 자퇴하고 태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설득을 했어요. 네. 나 혼자라도 낳고 예쁘게 키울 거라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태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을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주고 호적은 당연히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6년 정도 흘렀대요.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느 날 태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대요. 미니 씨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랜만에 봤잖아요. 돈만 덜렁 던져주고 간 그 떠나간 남자의 얼굴이 좋지는 않죠. 그쵸? 결국에 책임감 없는 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대뜸 인사를 하고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아들 이름 태아라고 했나? 요즘 악몽 같은 거 혹시 꾸냐고. 그리고 혹시 아빠 찾은 적 없냐고. 이러길래 당연히 6살 나이니까 아빠 찾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대뜸 나타나서. 그리고 악몽 같은 거는 꾸겠지. 어른 아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너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사실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냐. 윗대가 조상이 정상이 아니니까는 좀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다. 내가 좀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나한테 붙은 것 같다. 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근데 네가 벗어날 길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근데 나 결혼했지 않았냐. 나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첫째고 딸이고 둘째도 딸이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왜 그런 말하고 당신 딸 놓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태아엄마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아파트인데 내가 간혹 내가 눈을 뜨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와 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 근데 가끔씩 내가 잘못 보면 눈 뜨면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 있어. 왜 그러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와이프한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한번 좀 뒤를 밟아봐라. 지금 현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이 사람이 꾸역꾸역 일어나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목류병 걸린 사람처럼 시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걸 봤대요. 와이프가. 근데 도착을 하니까 할머니는 놀라시죠. 또 왔다고. 그런데 갈 때마다 꼭 할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새마을 운동하던 그 초록색 모자를 입죠. 그거를 쓰고는 마당을 그렇게 쓸더래요. 자기 할아버지 마당을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마당을 다 쓸고 와선 이래저래 쌀을 막 뿌리는 거래요. 근데 태화 엄마는 그걸 듣고 지금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모셨던 신이 터주신이야. 그리고 그 터주신 중에서도 저승으로 가는 길들을 관리하는 터주신이다. 그게 나한테 온 것 같아. 이 터주신은 잡신이나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는 심지어 그런 신이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터주신을 모시고 있었고 그 터주신이 항시 할아버지한테도 그러셨대. 이 길은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때까지 요를 누린 걸 모두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봐. 살아생전 할아버지도 많이 고단해 하셨다. 특정한 날에 이곳을 청소를 하지 않았다가는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엄청 편찮으셨었고 어디 놀러를 가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을 빨리 가야 한다면서 노발대발 하신대요. 노발대발 그냥 두서가 없어요. 그냥. 어떤 날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날은 몇 날 며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청소를 하는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보고는 치매인가 중풍인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걱정을 또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터주신을 모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것 같대요. 근데 이걸 벗어나려면 딸들은 안 된대요. 아들들이 있어야 이 고통을 벗어난대요. 그 한 대 걸렸잖아요. 할아버지 한 대 아버지 거르고 자기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들이 하나 있지 않냐. 그게 우리 태아지 않냐. 그래서 너한테 혹시나 걱정돼서 물어본 거다.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이 말에 태아 어머니는 너무 놀랐대요. 그 당시. 무슨 그런 일로 찾아오냐면서 몇 년 만에 와서는 우리 애는 그런 꿈적도 없을 거고 있다면 우리 태아가 나한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아들이 있어야 당신은 그 길을 벗어난다면 당신이 아들 낳으면 되잖아. 맞잖아요. 그럼 네가 아들 낳아서 내린 곳으로 그 아들한테 주든지. 너 지금 설마 네 사랑 못 받은 이 아들한테 지금 이거 내린 곳으로 지금 고통 나눠주려고 하는 거냐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뜻 아니라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내가 본 터주씨는 하얀색 한복 같은 바지에 검은 구두를 신었고 위에는 검은 자켓,
하얀 피부에 잘생긴 얼굴, 초록색 모자를 썼다. 아까 말한 거랑 동일한 얼굴이에요. 태화가 말한. 그 말에 그 당시 들었던 태화 엄마는 기겁을 한 거예요. 한없이 웃는 미소지만은 화를 낼 때는 그 무엇보다도 무섭게 이를 드러내는 게 그런 터주신이래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들이 그러더라. 터주신이 사람 모습을 한다면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된다고. 네. 거스리지 말래요. 그 말을 끝으로는 다시 헤어지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한날에는 잔뜩 술에 취해선 태화 아버지가 태화 엄마의 미니 씨한테 전화를 연 적이 있대요. 네. 야, 내가 또 자식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냈어. 벌써 유산만 3번째다. 딸만 둘인데 나도 아들 낳을 볼 거라고 우리 와이프 임신을 계속 하는데도 지금 3번째 유산이다. 근데 내 느낌상 이 사산단 태아가 다 아들 같거든? 아들씨 가지면 이거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나 맞다. 그거 기억난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하나 놓으면 그 이후부터 남자씨가 마른다고 하던데 내가 벌을 받는 건지 우리 와이프 지금 몸도 많이 안 좋고 이걸 어쩌면 좋냐.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길래 민희씨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새끼야. 네 새끼 아버지 없이 키우고 있다고. 나는 안 불쌍하니? 태아는 안 불쌍하니? 네 뱃속에 죽은 자식만 불쌍하냐고. 네 아들은 10여 년 세월 동안 아빠 얼굴 모르고 저주받은 양쪽 집안의 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빠 없이 자라고 있는데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그렇게 끊었고 산이를 불러들인 이 무당분이 있죠. 이분이 말씀하시길 태화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인과 딸을 낳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임신을 해도 유산을 하거나 잘못되다 보니까 무속인을 찾아왔대요. 네, 자기는 아직 크게 시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마 노예나 머슴이 필요한 듯 터주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머슴 부리듯 부려먹는데 가끔씩 정말 눈을 뜨면 내가 여기서 왜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한테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애가 있는데 걔가 내 내림을 가져갈 수 있냐. 나는 이제 정상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없는 거냐. 새로운 자식, 아들 자식 낳을 수 없는 거냐. 무당분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지만 가능은 하대요. 장기간 공양을 드리면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태화 아버지란 사람이 찾아간 무당이 바로 산이 옆에 있는 산이를 부르신 무당분이세요. 네, 참 우연도 기구하죠. 예. 서로 불렀는데 그분이 정말 용한 무당분이시래요. 전라도에서. 왜 이렇게 이어진지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우선 이 이야기의 끝맺음을 짓자면요. 태화 아버지라는 사람은 마찬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터주신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대신해서 한 대 걸러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강압적으로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너무 자주 눈 뜨면 할아버지 집에 와 있대요.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하는 것도 현타가 오는데 무섭게 노려보는 터주신이 너무 무섭대요. 역시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되물림하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은 씨가 말라서 이제 가질 수가 없고 이 처지가 너무 괴롭대요. 그런데 문득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내 귀여운 내 딸, 우리 마누라가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들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이 태화라는 우리 아들은 내가 사랑을 비록 못 줬지만은 어찌 보면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가정을 지키고 저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새끼였어요. 그 방법들을 어떤 무당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를 부른 무당분이에요. 그 무속인분이 이게 이전이다 보니까 이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장기간 공양을 분명 들어야 된다. 이 아들 집에 찾아가서 늦은 새벽 시간 혼자서 죄를 지내야 되고 터주신을 불러내서 그 터주신을 일단 여기를 옮겨야 된다. 터주신이 터를 옮기는 순간 정말로 많은 공이 필요하다. 왜냐? 터주신도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거를 도와줄 바라지가 필요하다. 네 아들한테 떠넘기려면 누군가한테 떠넘기려면 정말 장기간 공양 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에 가고 토요일 밤. 그렇게 장기간 아들한테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터에 떠넘기고 있던 거였고요. 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가끔 나타나면서 또 용돈도 주고 그랬대요. 놀아도 줬대요. 친해지고 했다는데 그러다가 빛을 발했는지 네. 어느 순간 터주신께서 이 장소에 나타났어요.
왜 태화 꿈이든 현실에 나왔잖아요.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집터를 기준으로 저승길도 바꿔야 된대요. 기존의 할아버지 집이 저승길이었잖아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한대요. 네. 태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역시나 태아가 지금 악몽을 꾸며 문제가 되니 찾아간 게 아까 무당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거를 이 무당분이 당시 도와주셨대요. 네. 그러더니 이 모든 걸 다 이동을 했대요. 신도 여기로 모시고 길터도 여기로 바뀌니까. 근데 어느 순간 무당분이요. 태화 집의 터를 보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좋은 길이 인간 야산길과 함께 저승길의 도로가 되었는지 너무 의아했대요. 일전에 태화 아버지가 다녀간 것과 뭔가 동일성을 보고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악몽을 꾼다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비슷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걸 내가 버린 게 자신이었다고. 이건 자신이 되돌릴 수가 없대요. 신이 노한대요. 그래서 산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요. 신기를 거부하는 무속인들이 있대요. 네. 무속 힘을 가진 그게 또 역시나 산이잖아요. 산이는 신기를 거부하지만 무속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를 부른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좀 허망하게 좀 막을 내렸는데 네. 무속인분이 야산에서 구팡을 벌였던 거는요. 멀쩡한 길터에서 저승길을 터주는 그런 길을 만들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굿을 벌인 거예요. 연가를 달리고 있었던 거고. 태화한테 붙어있던 터주신은요. 다시 태화 아버지한테는 보내버렸대요. 그때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신을 기만한 자의 최후는요. 처참하더라고요. 무속인 분도 태화 아버지도 지금 현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 네, 아니에요 지금. 산이는 당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몇몇 죽어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예. 그 무당도 실수를 크게 한 거고요. 태화 아버지도 신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신이든 무속적인 신이든 그걸 크게 기만하는 행위가 하늘까지 닿으면 분노가 받는 거는 정말 올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묵직한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똘비가 본 그리고 태아가 본 이 무당들이 본 이 터주신한 모습이 있죠. 네. 네, 제가 애니식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린 건데 이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똘비님께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저한테? 네. 네, 산이가 한번 출동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 터주신이 저런 형상을 나는 꿈이라도 꿔고 본 적이 있다. 귀신을 보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저한테는 그렇고 저한테 똘비님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하도 아마 사인님 보려고 거짓말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똘비님께서 걸러서 잘 컨트롤 해주시겠죠. 분명히 그래 그 사인님이라는 분이 용하다는데 이러면서 거짓말로 저 봤어요. 사인님 좀 연결해 주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어차피 뭐 사인님께서 저 형상의 분을 찾아다니셔야 된다면 언젠가 또 만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태화는요. 네. 내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산이가 데리고 있습니다. 제천에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셨구나. 네. 기구하네요. 진짜로. 네. 이거는 해피엔딩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었대요. 우리가 갔던 거는 그냥 거기는 저승길이 분명 아닌데 저승길이 된 걸 막아야 되는 거고. 아코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자체가 진짜 어떻게 이런 또 기구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네 또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야 진짜 화딱지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코님의 이야기에서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런 또 사연들이 많은 그런 분들 만나고 다니시니까. 그러네요. 내가 기구한 것 같아요. 누가 기구한 걸까? 기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걸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운명인 건가?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마 태화도 이 사연을 듣고 있을 거예요. 본명은 아니지만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파이팅입니다. 태화님도.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계신 태화님이 계시다면
정말 또 기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네, 아코님께서 전달을 해주신 거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머랭님께서 첫 번째로 시참을 해주셨던 내용 자체가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스님분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오늘은 아마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머랭님이 가장 첫 번째로 참여를 하셨던 게 이름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게 첫 번째 참여였는데, 네. 일단 저희 집이 종갓집이면서 저희 이름을, 엄마 아빠 이름을 섞어서 급하게 짓게 되면서 저한테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가게 되면서 이제 이름도 바꾸게 되고 절에 맞아요. 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모든 게 풀리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거기 절에 갔었을 때 그 스님이 절 보자마자 고생 많았다면서 저 대신 엄청 많이 울어주셨다고 맞아요.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되게 안쓰러워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오. 많이 하고, 이제 스님 얘기다 보니까 조금 말을 얹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가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말 꺼내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스님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스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혹시 다른 분들한테 전해드려도 되냐 여쭤봤더니, 크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예. 이제 얘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처음은 스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큰 스님이라고 일단 호칭을 지칭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스님이 저를 유달리 되게 아끼셨어요. 아끼시기도 아끼셨는데 이제 스님이 그만큼 저 외의 가족들을 엄청 많이 혼내셨었어요, 초반에. 왜냐면 이제 스님이 저를 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알아챘었을 만큼 과거에 가족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를 바로 알아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올 때까지 너네 이거 반성 안 하면은 다시는 이 절에 발을 붙이지도 못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오빠랑 동생한테는 너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생이자 언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108배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조금 정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절에 가기 전에는 몸무게가 한 130kg까지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엄청 잘 따르셔가지고 한 2달 만에 몸무게를 한 50kg 정도까지 빼셨었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좀 놀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바뀌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속으로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진짜 제가 봤었을 때도 집에서 항상 빼먹지 않고 명상하시고 108배 하시고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저희 가족을 이 절에 드나들어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절에서 저는 어떤 분들도 봤냐면 지금 말을 꺼내면은 진짜 놀랄 정도로 유명한 CEO 분들. 오, 예. 그때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절에 다닐 정도였어요. 그 절에. 잠깐만. 만나면 안 될 그분들이 만나는 건가요? 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절에 다닐 정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좀 대단한 곳이구나라는 걸 어렸지만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저희는 거의 주말마다 갔어요. 절을.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저를 데리고 그냥 산책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제 태어났었을 때부터 얘긴데 스님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첫 기억부터가 자기는 되게 잘 울지도 않고 화도 별로 안 내고 떼쓰는 걸 잘 하지 않는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부모님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무던한 성격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대요. 근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약간 과거나 미래가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이 사람이 과거에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미래에 나쁜 짓을 할 건지 착한 일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게 막 자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가지고 약간 좀 사람을 그걸로 많이 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 보면서 스님이 좀 그 사람을 가리셔가지고 사람을 되게 잘 걸러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커가면서도 조금씩 자세하게 보이시면서 이제 특히 영안이라고 하시죠. 영안까지 스님은 트셨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면서 영안이 이제 완전히 열리셨었고 이제 특별하게 스님이 싫어하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이었대요. 네. 그 옆집이 사업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 부부가 되게 돈을 벌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막 나쁜 기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눈에 보였대요. 딸이 딱 자기랑 같은 나이대여가지고 바로 옆집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은 반이고 계속 이랬나 봐요. 그래서 스님은 되게 싫으셨대요. 옆에 보면은 맨날 그 까만 연기같이 기분 나쁜 기운을 맨날 달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게 되니까. 근데 그 집안에서 스님은 그나마 좋아했던 게 그 집안의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셨었대요. 그 집안의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깨끗하셨대요.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아마 그 사업을 그 부모님한테 물려주셨는데 물려주시면서부터 아마 그 사업을 더럽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얘기하는 게 그 할아버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보이시지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도 걸기 싫었는데 너네 할아버지 요새 왜 안 보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되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힘드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 옆에 그 할아버지가 있는 게 보였대요. 돌아가신 거죠. 이제 자기가 봤었을 때랑 너무 몰골이 달라져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처음에 뵀었을 때는 건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삐쩍 마르고 쇠약해진 영의 상태로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미 스님은 그 영이랑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다른 영이랑은 그냥 얘기를 할 필요성도 없고 이미 그때는 스님은 그런 영이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은 영이란 걸 알아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셨었대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할아버지를 학대를 한 거예요. 아, 예. 왜냐면 그 사업을 안 좋게 굴리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가 읽어놓은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안 좋게 굴러가니까 잔소리도 하고 뭐 하고 되게 간섭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면서 밥도 잘 안 주고 병원도 제대로 안 데려가고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켜줄 순 없는데 손녀딸은 솔직히 자기 자식이 나쁘게 키운 거지 손녀딸 자체는 잘못 배운 거지 자체의 잘못은 없으니까 손녀딸까지는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못 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 소녀딸도 진짜 안하무인이었대요. 부모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예. 게다가 그 주변에 검은 연기 같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싫어했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손녀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조금 반성을 했대요. 그냥 무작정 싫어한 거를.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도 옆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면 피해 가게끔 도와주고 할아버지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가족의 악행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말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예. 이제 그 부모님은 아예 거의 검은 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였대요. 대신 돈은 진짜 많이 버셨대요. 돈은 되게 많이 버셨는데 그만큼 불행도 많이 찾아오기도 찾아왔대요. 그냥 사소하게 막 다치거나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손녀한테 불행이 다 옮겨온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손녀 쪽에는 걔는 미성년자고 이러니까 걔 앞으로 넘어온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를 맡으려고 엄청 재산 싸움을 했는데 당연히 손녀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칫밥 먹고 제대로 된 케어도 못 받은 채로 이제 다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했던 악행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검은 연기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속 막아줬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씩 막을 때마다 할아버지 몸체 중 하나씩 사라져갔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님은 막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렸으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어지고 한쪽 다리가 없어지고 어떤 날에는 한쪽 눈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검은 연기는 옅어지는 대신 할아버지가 점점 사라져 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형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었을 때쯤 스님이 한번 여쭤봤대요,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할아버지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원래는 죽으면은 떠나서 다시 태어나는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걸 택하는 거라고, 손녀를 위해서. 왜냐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손녀한테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내 핏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이제 그때쯤 돼서는 손녀도 정신을 차렸대요. 왜냐면 자기를 우쭈쭈 하던 부모님은 없어졌지, 친척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싸우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 밥도 눈칫밥 먹지, 이러니까 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쯤에.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애가 아나무인 하는 것 좀 없어지고 애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점 착해져가지고 이제 자기 업도 업이지만 부모님 업도 할아버지가 안 막아줘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다 소멸돼야 끝날 수밖에 없는 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소멸되고 나서야 모든 게 사라졌대요. 그때 큰 스님이 한 번 우셨대요. 원래 감정 표현이 진짜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집에 와서 정말 한 번 우셨대요. 예.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때 놀래가지고 한번 물어보셨대요. 왜 우냐고. 근데 그때까지는 스님이 자기가 보는 기운이나 영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 다 정상이라고 하죠. 오히려 지금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다. 지능 지수가 높고 그 나이대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오히려 지금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제 찾을 거는 그 당시에는 미신 이런 거가 더 많았어가지고 무당집에 데려간 거예요. 무당집에서는 얘는 그래 귀신도 보고 기운도 읽고 미래도 읽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신받을 애 아니라고. 절대 신받을 애는 아니고 다른 데 데려가라고. 절이나 이런 데 데려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잖아요. 애가 뭐 지능지수도 높고 이렇다 하니까 뭐 공부 쪽으로 하면 잘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냅뒀다고 하는데 이제 스님은 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종교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약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드셨대요. 그 순간. 일단은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됐었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냥 통보를 하셨대요. 부모님한테. 나는 스님이 될 거다. 스님이 될 거고 난 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스님이 그 부모님 손을 이미 벗어난 범상치 않은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도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스님이 발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셨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용으로 되는 절이었거든요. 큰 스님의 스승님이셔가지고 그분도 제가 만나 뵀어요. 저는 그분을 어렸을 때 큰큰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큰큰 스님이요? 네, 큰 스님의 스승님이니까 큰큰 스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로 갈고 닦아가지고 영안을 쓰시거나 과거나 미래를 보는 걸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된 거죠. 그때부터 쓸 수가 있었는데 그 큰큰 스님이 큰 스님에게 말하길 너는 근데 볼 수 있는 거지 퇴마나 퇴치 이런 건 못한다.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나서지 말라고. 너는 그냥 그런 불쌍한 영을 보거나 그런 악한 영을 보거나 아니면은 악한 길로 접어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길을 바로 잡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은 알겠다. 자기는 그럼 그런 길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절을 세웠었을 때 주변 소문이 되게 많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CEO 분들도 오시고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그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목사님이 뒤로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목사님이셨나 봐요. 네. 근데 그 절을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이 절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몇 번 스님이 기회를 주셨나 봐요. 거짓으로 하지 말라. 너는 지금 나한테 몇 번째 오는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거짓이고 네가 지금 교회 목사니까 너의 신에게 빌어서 네가 회개를 해라. 비록 나는 부처를 모시고 너는 하나님을 모시니까 부처님한테 뭐 네가 비는 것도 같은 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상관없다. 같은 어차피 종교를 가진 마음으로서 상관없으니까 너의 신에게 빌고 회개를 해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된 회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뺨 맞고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 목사님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들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 아드님 앞에서 뺨 맞고 쫓겨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그 큰 스님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저한테는 되게 인자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게다가 한 번은 어느 날 이제 스님이랑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되게 어두침침한 노래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갑자기 여기 한 번만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노래방을. 근데 진짜 지하 깊숙한 곳이었고 진짜 손님도 없는 어두컴컴한 데였거든요. 근데 어떤 방을 한번 그냥 들어가시더니 거기서 앉아서 염주를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예. 염주를 굴리고 나오시더니 그 주인분도 자리에 안 계셨어요. 신기하게. 근데 거기 앞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에서 약간 좀 피폐하신 주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방 번호가 있었는데 6번 방이었어. 저 아직도 기억나요. 6번 방에서 무슨 일 자주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방은 손님도 안 받는 방인데 근데 언제 오셨냐고, 딸랑거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언제 오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 노래방도 잘 안 가봤었을 때여가지고 사실 문 안 연 데를 그냥 스님이 들어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를.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주인 말로는 귀신 들린 방이라고 손님 안 받는 방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가 일정 시간만 되면은 노래방 기계가 저절로 켜져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흐느끼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이제 그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서로 동영상 같은 거 찍어주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상한 게 계속 찍혀가지고 소문나가지고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스님이 거기는 진짜 많은 여자 귀신이 있고 아무리 달래도 누가 봐도 못 달래니까 장사 일찍 접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괴이한 일 하는 귀신 탐사대 같은 프로그램. 오늘 TV 보는데 스님이랑 갔던 그 노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문을 안 닫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래방 안에 다 CCTV가 있었는데 방송한다고 거기에 또 CCTV를 달았는데 진짜로 갑자기 밤 12시가 되자마자 거기 노래방 기가 켜지더니 여자 목소리로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스님이 그걸 보더니 아유 저기 아직도 문 안 닫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저는 이미 가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것도 놀랍고, 그 욕심 때문에 안 닫은 것도 놀랍고, 그거가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도 되게 놀라워서 놀랬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산책을 하면서 들려줬던 얘기가 있으셨는데, 일단 제가 얘기한 거 두 가지는 제일 큰 기억 두 가지고요. 큰 스님이 저한테 한번 어렸을 때 그때가 상처가 제일 많았던 시기에 스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들려줬던 얘기가 항상 제가 지금도 일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람이 살면서 업을 안 쌓는 거는 정말 어렵대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덕을 쌓으면은 그 업을 쌓은 게 상쇄가 된대요. 그러면서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생긴대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싫은 사람이 생겨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저 사람은 자신이 그 자신의 업을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엽게 여기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자기 업보를 쌓고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덤벼든다거나 똑같이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이 참았던 순간순간이 다시 너한테 돌아올 때
그만큼 인생에서 값진 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저한테 아직은 가족들 다 용서하기는 힘들겠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미움을 그 사람한테 받을지언정 옳은 길을 가도록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용기를 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님도 그러시죠. 아직 자기도 사실은 그거 다 못한다고. 그때 보지 않았냐고. 자기도 화나면은 그 사람 뺨 때리고 그런다고. 그것도 업이죠. 예. 네, 그거는 저 정신머리를 고쳐놔야 돼가지고 뺨 때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만큼 덕을 쌓아서 괜찮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도 자기도 평생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되게 환자랑 보호자랑 트러블이 진짜 많아요. 많죠. 예. 트러블이 진짜 많은데 진짜 무지성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면은 항상 이 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말로써 행동으로써 자기 업을 되게 나한테 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냥 대응할 때 저희는 항상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구나. 아,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모든 직업군에서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속으로는 네. 화가 나지만 그거를 다 희생이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걸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기종님들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는 그 사람한테 돌아갈 화고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머랭님 자체도. 참. 근데 참 어렵죠? 네,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머랭님처럼 그냥 저분이 하는 행동을 몰라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기독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나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원수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건데 서로가 서로 헐뜯고 요즘 이런 세상이잖아요. 사실상 너무 맞아요. 심해지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좀 서로서로 동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머랭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한 명쯤은 다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뉠 거고 굉장히 나 욕 많이 했는데 악플 많이 썼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배송맨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댓글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아유,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뭐. 그냥 악플보다는, 그죠? 기분 째지죠. 네, 좋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전배죠!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모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 특성상 이모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똘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모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모님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야기 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하, 네, 예. 똘순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터지기 한참 전 똘순이가 대략 6살 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를 다니기 이전 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요. 있었겠죠, 예. 그 당시 이 똘순이가 보통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거를 찾아다니면서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이쁘지 이러면서 본인의 시선을 끄는 게 그때 당시 나이 때는 굉장히 흔한 놀이였어요. 물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었지만 똘순이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보던 중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무언가를 보게 되고요.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 좀 봐봐 되게 예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똘순이 친구들은 똘순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어디 하면서 똘순이 주위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똘순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기 봐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이모야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똘순이 친구들은 아무도 그 이모야를 보지를 못해요. 이유인즉슨 똘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영가였고 당연히 똘순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었고요. 예. 똘순이 친구들은 야, 뭐 어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똘순이는 여기 봐봐 여기 이모야 빨간 눈하고 되게 이쁜 눈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 똘순이 거짓말해요. 야 저기 가자 얘랑 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지나가게 됐는데 요런 가벼운 일들이 쌓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쟤 이상해 쟤 이상한 거 봐. 그리고 당연히 동급생 꼬마애들이 예.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똘순이 자꾸 안 보이는 거 보인다고 거짓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내 선생님들도 요 예. 똘순이를 자세히 보게 되었죠. 네, 바깥 놀이를 하거나 할 때도 다른 뭐 나비라던가 곤충, 뭐 개미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달리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 보이는, 본인 입장에선 흔히 보이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더래요. 이 선생님들도 처음에 똘순이를 봤을 때는 나무를 보는 건가? 앞에 있는 풍경이나 꽃을 보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소름으로 돋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똘순이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순이를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대가 80년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대부분 하는 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들 그런다고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여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똘순이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무서우니까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보육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 타고 소문이 타고 타버려서 이미 어느 정도 똘순이의 부모님들이 눈치를 채고 상황을 직시했을 때는 본인 가족은 귀신 가족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똘순이 가족이 할 수 있던 일은 이사뿐이었대요. 그때 당시 똘순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똘순이보다 6살 많은 오빠, 그리고 똘순이까지 해서 4가족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이사를 다녔대요. 이유인즉슨 똘순이의 눈 때문에 어린아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 특히나 이 똘순이 오빠는 똘순이를 볼 때 벌레 보듯 뱀을 쳐다보듯 파충류를 쳐다보듯이 가족이 아닌 것 마냥 그런 나쁜 시선을 보였었고요. 똘순이 아버지 역시도 계속되는 이사와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똘순이를 등한시하게 됐고 그나마 똘순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었대요. 이사를 굉장히 오래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 이사를 갔던 곳이 바다와 강이 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가게 됐고요. 이 마을에 이사를 왔을 때 대략 똘순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까 뭐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도 집이 한 40채 정도 되더래요.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뭐 결코 작은 마을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쯤 돼서 똘순이가 친구가 하나 생기게 돼요. 물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똘순이와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똘순이의 얼굴을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똘순이는 7살 나이에 이제껏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었는데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보니까 똘순이 입장에선 그게 사람이고 귀신이고가 중요하지 않았었대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마을을 보면 뭐 이장님도 계시고 뭐 많이 있잖아요. 지역 유지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 할아버지셨는데 악수무당이셨대요. 그리고 똘순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요 얘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 이모님께서 그 얘기 해주신 건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설명을 하던 게 이미 그 나이에 똘순이는 영안을 예를 들어 영안의 깊이를 따져봤을 때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 똘순이의 영안은 한없이 10에 가까운 구였대요.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이야기하길 어떤 무당을 데리고 와도 이 아이처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똘순이 부모님들은 일단 굉장히 놀라죠.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예. 그러면서도 일단 이사는 왔었고 이런 얘기를 마을 이장님이라는 분이 해주시니까 혹시 똘순이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장님께서 왜 없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얘기도 듣고 내가 모시는 신님께 부탁도 할 터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나랑 같이 책도 읽고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나을 것이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대요. 학교도 있는 곳이고 마을에 이사를 왔더니 이장님께서 똘순이 부모님께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똘순이 부모님, 특히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돈도 엄청 썼고 마음적인 여유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딸의 눈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이 동네 와서 내가 이제 상업적인 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았대요. 진짜. 그래서 예. 똘순이도 좋다고 하고 똘순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교도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똘순이 눈도 고치고 똘순이 오빠도 대학교를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똘순이 입장에도 물론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일단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 영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유치원을 갔었는데 내가 예쁜 눈을 한 이모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글쎄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영가는 쿡쿡쿡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웃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그 쌓였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느낌도 들었고 하루하루 이 친구랑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구들도 일단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동급생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제대로 된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게 나이가 아직은 어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안 했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하게 돼요. 예. 영가가 보이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던가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영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던가 그래버리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인데 한 친구들만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도돌림표더래요. 똘순이는 또 혼자가 됐고 은따라고 하죠. 대놓고 왕따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도 똘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괜찮아. 예. 나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얘랑만 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이장님 댁에 가서 읽어주는 책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나쁘지 않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이 더 지났을 때쯤 이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애를 지낸다고 하세요. 예.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과 강이 마을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가 초입에 가서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를 지내는데 당연히 제를 하니까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팽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신이 왔다 무슨 신이 강림했다 얘기하는데 본인 눈에는 누가 왔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네.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대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제를 지내고 있는데 박수무당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선량하고 좋아 보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닌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똘순이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러고 나선 다시 제를 지내길래 예. 똘순이는 내가 한 얘기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에이 설마 라고 이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내 얘기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응?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야 얘기했어 쟤한테. 야 할아버지한테 쟤가 뭐야. 응? 나 쟤보다 나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그래?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아이의 시선에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얘는 무지무지 나이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다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똘순이는 평소와 같이 이 친구와 길을 걷고 있는데 들깨 무리에게 휘말리게 돼요. 3마리의 들깨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당장이라도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으르르 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똘순이를 물 것 같더래요. 똘순이는 금방이라도 자신이 물릴 것 같으니까 눈물이 눈가에 가득 고여갖고 이러고 있는데 요 친구가 똘순이한테 속삭이더래요. 얘네 혼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똘순이는 당장에 지금 들깨들한테 둘러싸였는데 거절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혼내줘 나 너무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들깨 무리 중에 한 마리 등에 올라타더니 돌연 그 친구가 올라탄 들깨가 다른 들깨들을 물어 뜯고 싸우더랍니다. 물어 뜯고 싸우더니 다른 들깨들이 올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요 친구가 엎혀있는 이 들깨가 한 마리 혼자 남은 거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돌벽에 스스로 달려들더니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쓰러져 있는 들깨에서 내리더니 손은 탁탁 털면서 됐다 이러면서 씩 웃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괴기스럽더래요. 그래서 너 무서워. 친구야 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 괴기스럽던 표정이 꼬마아이 표정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어렸던 똘순이도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는 이 친구에게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 6학년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그때쯤 됐으면 이제 시기가 6년 정도 지났다 보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그 마을 사람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요 똘순이의 부모님도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구한테 손 벌릴 정도가 아닌 본인들 스스로 이것저것 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쌓였다고 합니다.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상황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생활도 풍족해졌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요 똘순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들기 전이었죠. 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언제쯤 되는 거야?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좀만 기다려. 초경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잖아. 아니 보통 6학년이고 그러면 초경할 때 한창 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여자면서 그것도 몰라? 좀 있어봐. 좀 늦어서 중학교 되면 그때 돼서 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꼴랑 그걸 못 참냐고. 너 똘순이 오빠 대학교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똘순이는 저게 무슨 소리지? 초경?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초경이 뭐지? 이러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근데 초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똘순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또래 조금 조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경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나 보다. 성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 초경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해주었대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피가 나는 건가? 그거를 초경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 정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똘순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잘 지내고 학교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저녁에 똘순이가 소변을 보고 자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비릿한 냄새와 함께 변기에 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걸 보게 되더래요. 나 예전에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초경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피가 나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아빠는 남자니까 아빠한테 얘기는 좀 그렇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피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똘순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요. 그러고는 여자가 되려면 다 지나가는 시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추경을 했다면 걱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마냥? 예. 그렇게 기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요 똘순이가 본인의 2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냅둬 수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댔잖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뭘 이제 하게 되는 건가? 추경을 했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어딜 가나? 무섭기도 했지만 본인은 뭔가 조금 기대감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잠을 들었는데 자다가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살짝 깨게 되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똘순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뻐서 축배를 드는 듯한 술을 마셨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실에서 이제 축배를 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대요. 네. 굉장히 기뻐하며 축하하며 진짜 잘됐다. 우리 이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똘순이 오빠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도 못했고 그때 당시 그리고 막 자다 일어난 상태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말고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똘순이가 학교를 다녀왔을 때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똘순이 집에 와 있더랍니다.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더니 똘순이를 잘 부탁한다 하며 보찜 같은 거에 똘순이 옷가지를 챙겨주며 박수무당 이장님을 따라가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똘순이는 이상하죠 뭔가? 엄마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나 방학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네 눈을 붙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 눈? 나 괜찮은데 이제? 엄마 나 이제 사람들한테 귀신 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 그런 것도 안 해 이제? 나 괜찮아? 나 이거 조절할 수도 있고 괜찮아 엄마. 아니야 가서 고치고 와. 그래야 너도 사는 거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가서 고치고 와. 여기 이장님이 너 눈도 고쳐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가서 고치거들랑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더래요. 제 차 나 안 가 엄마. 나 안 갈 거야. 나 엄마 아빠가 맨날 욕해도 좋고 나 때려도 좋으니까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끝까지 매몰차게 보내버리더랍니다. 그러고는 눈물 뚝뚝 흘리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장님 손에 이끌려서 이장님 집에 가게 돼요. 이장님 집에 가게 되고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고 집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죠. 제발. 아무리 내가 마을 이장님이에요. 몇 년 동안 봤던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왜 내 집을 남겨두고
여기서 내가 지내야 되냐.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그런다고 당장 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나왔대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갖고 또 차가 보니 신당이 이렇게 있더래요. 지금 생각해도 누가 봐도 그냥 신당 같은 곳 있어서 여기 와서 절을 해라.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네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분명히 아까까지 무섭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랬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눈을 고쳐달라는 생각은 1도 없었대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나한테 욕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오빠 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사발 그릇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내어주시더랍니다. 목도 마를 텐데 목 숙이고 하라고. 나는 요 앞에 나갔다 올 테니까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도 이제 절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목도 굉장히 마르잖아요. 목말라. 물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기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발에 있는 물을 마시고 기절을 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본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고요. 눈을 뜨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박수무당 이장님이 이 똘순이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있더래요.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할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장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신난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드디어 내가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저리 가요. 뭐 하는 거야? 야 그만 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8년을 기다렸어. 알아? 자그마치 8년이야. 8년이라고.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더래요. 똘순이는 굉장히 힘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할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재차 발로 막 차면서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저리 가요.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데 할아버지 뒤편으로 자기가 어린 시절 그리고 계속 본인의 친구가 돼주었던 그 친구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더래요.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당장에도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란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그 들깨들 생각이 나더래요. 안 돼. 할아버지 하지 마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내가 몹쓸 짓을 당할 것 같고 이 친구가 도와달란 얘기만 해도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 끝이 결코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죽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당장 앞에서는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당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온갖 힘을 쏟으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 이장이 재차 얘기를 해요. 이리 와. 내가 자그마치 8년을 기다렸어. 내가 8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으로 니네 가족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네 가족들은 이미 없어. 쟤는 새 가족일 뿐이고 너는 내 거고 네 눈도 네 기운도 다 내 거야. 자그마치 8년이야 8년. 이 편이 있는 줄 알아 이 마을에? 없어. 당장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이 똘순이가 머리에서 뭔가 끈이 끊어져 나가는 걸 느끼더래요. 그러고 눈을 감고 나 도와줘.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다 제발 싹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똘순이를 바라보더니 씩 웃으면서 좋아 알았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똘순이의 머리가 핑 하면서 의식이 끊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당연히 옷이 벗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요. 이 신당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친구도 없었고 박수무당 이장님도 안 계셨고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일단은 본인 옷을 다시 갈아입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도 아무도 없더래요. 집이 아니라 마을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다들 어디 갔지? 다 어디 간 거야? 말이 안 돼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간 거지? 왜 아무도 안 보여? 흔히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곳 없어요. 강가 주변
없어요. 학교 없고 어딜 가도 사람의 흔적이라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똘순이 눈에 화경이 비쳐요. 8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박수무당이. 8년을 기다린 건 박수무당만이 아니에요. 예. 이 친구 역시 8년을 기다립니다. 마을에서 버림받은 터주가 있어요. 예. 마을 사람 모두 외면을 하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장, 이 박수무당이라는 놈이 본인의 신발이 끊겨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시지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영안이 아주 맑은 예. 꼬마 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얘를 이용하자. 얘를 데리고 얘를 키워서 저 무당놈이, 사이비 무당놈이 얘를 잡을 때 명분 삼아 얘네 싹 다 데리고 내가 뜬다. 이 생각을 하고 똘순이 곁을 8년 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당연히 이 터주는 신이다 보니까 요 사이비 무당놈이 뭘 할지는 뻔히 알고 있죠. 예. 8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똘순이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순간 똘순이를 도와줬고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아예 그냥 증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집에 일단은 뭐 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똘순이는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있으니까 앵간한 걸 해먹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본인 오빠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까? 집에 있는 쌀도 며칠이 지나면 동나기 마련이고 반찬도 상하기 마련이라 먹을 것이 없었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더래요. 그러고 며칠이 더 지나 내가 며칠 굶었는지 모르는 시점에 마을에 한 남녀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도사님이셨고 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어머니 이 두 분이 오시게 돼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 몸에 신이 실려 계신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요 신님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못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똘순이 이 이모님이 지금 무당 이모님이 모시고 있는 신분께서는 애시당초 강림에 계셨고 신어머님이라는 게 단순히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내려줘서 신어머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이러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셔서 이모님께서는 그분을 신어머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이야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상 오늘 지금 이야기가 이제 무당 네. 이모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이모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네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시들무에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진짜 제가 만약에 무삭제판으로 돌비님 보여드리면 돌비님 저랑 같이 울 수도 있어요. 좀 뺄 거 빼셨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예. 요거 평소처럼 제가 목소리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울 것 같아서. 배송맨님께서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네. 진짜 기구하시네요. 이모님의 또 어린 시절도. 이야기가 네, 제가 오늘 좀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절대 아니죠. 때문에. 예, 저희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쉽게 이모님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친어머니, 아버님, 뭐 부모님 맞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라는 또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증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증발된 거구나. 어떻게 된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네. 어디서 뭐 발견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뭐 한 마을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신이 데려갔다라고 그 일본의 카미카쿠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이모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기억은 있고 하다 보니 중간중간 그 말에 대한 혹시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가 날까봐 봤는데 예. 한 글자도 나지 않더랍니다. 마치 애시당초 없었던 것처럼. 와. 신이 데려간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 원래 일본에서도 카미카쿠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신이 데려가면 그냥 행방불명 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이모님도 기구한 삶을 사셨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구나, 또 이런 삶도 있겠구나 또 싶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설의 배성맨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네요. 지금 이 이야기 나오신 무당 이모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전배님이랑 같이 또 시청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